한국이 드디어 미쳤군요. 저건 쓰레기입니다. 2018년 런던 금융가는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철강회사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해발 4,000m,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소금 사막을 3천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호주 기업들도 포기하고 도망친 땅, 전문가들은 돈을 하수구에 버렸다며 한국의 무모함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4년 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 쓰레기 땅에서 무려 1,350만 톤 전기차 3억 대를 만들 수 있는 하얀 석유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3천억 원이었던 땅의 가치는 무려 40조 원이 되었습니다. 100배의 수익. 전 세계가 비웃을 때 홀로 10년 뒤 미래를 내다본 한국 기업의 소름 돋는 투자 안목,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무릎 꿇은 영국인 분석가의 고백.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한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에 런던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카나리 워프의 마천루 사이로 차가운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원자재 분석가 리처드 스콧입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광산과 유전을 누비며 자원 투자의 승패를 예측해온 저에게 런던 금융가는 제 집 안방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127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호주 갤럭시 리소스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매각건.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구매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포스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매입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안에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3천억 원. 30억 원도 아니고 300억 원도 아닌 무려 3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의 철강 회사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해발 4,000m 고지에 있는 소금 호수를 사는 데 쓴 돈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선 사업이군. 아니면 미쳤거나.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비웃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 땅을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살라르데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이름부터가 죽은 남자라는 뜻을 가진 불길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해발 4,000m라면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듯한 고산병에 시달려야 하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하얀 소금. 사막 위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만이 1년 내내 불어닥치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리튬을 캔다고요? 그것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았습니다. 판매자인 호주의 갤럭시 리소스는 리튬 업계에서는 꽤나 잔뼈가 굵은 회사였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염호의 리튬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불순물이 많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함량이 높으면 리튬을 분리해내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곳의 염수는 마그네슘 비율이 너무 높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였습니다. 리튬 1 톤을 얻기 위해 쏟아부어야 할 정제 비용이 시장 가격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타이밍은 또 어떻습니까? 2018년 당시 전 세계 리튬 시장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했고 공급 과잉 우려가 터져나오면서 리튬 가격은 연초 대비 40%나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시장의 모든 신호가 팔아라 도망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 최악의 타이밍에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동료 분석가인 독일 출신의 한스와 프랑스 출신의 클레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템즈 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우리의 대화 주제는 온통 포스코의 이 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그 소식 들었나? 한국 철강 회사가 아르헨티나 소금밭을 샀다더군. 한스가 썰고 있던 스테이크를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들었지 3천억 원이라더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포스코는 철강을 만드는 회사잖아. 고로에 불을 떼고 쇳물을 녹이는 일이나 잘할 것이지. 왜 갑자기 자기들도 모르는 광산 사업에 뛰어드는 거지? 클레어가 와인 잔을 돌리며 거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잖아. 성격이 급해 일단 지르고 보는 거지. 냄비 근성이라고 하나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 말이야. 아마 이번에도 경영진의 감정적인 결정이었을 거야.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든 거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빠르고 공격적이지만 때로는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도박사들. 반도체나 조선업에서는 그 도박이 통했을지 몰라도 자원 개발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확률 게임이 아니라 과학과 인내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분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남미 광물을 분석해왔는데 그 염호는 저주받은 땅이야. 호주의 대형 광산 회사인 리오틴토나 BHP 빌리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 인프라는 전무하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수백 킬로미터. 송전탑을 세워야 해. 가스관도 없어. 도로도 없어. 모든 것을 맨 땅에 헤딩하듯 새로 깔아야 하는데 그 초기 투자비만 5조 원이 넘어 회수 기간은 최소 15년이야. 15년 동안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제 말에 한스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3천억 원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해서 주가나 부양하지. 불쌍한 주주들만 손해를 보겠군.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객들에게 이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목: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투자 실패가 확정된 도박. 저는 잔인할 정도로 냉철하게 팩트들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불가능성. 해발 4,000m의 고지대와 희박한 산소 농도는 작업자의 효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 또한 염수에 포함된 과도한 불순물은 정제 비용을 폭등시킬 것이다. 둘째, 경제적 비합리성. 현재 리튬 가격의 하락세와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전략적 부재. 철강 기업인 포스코는 광물 추출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하다. 이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들어선 것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보여주기식 투자가 낳은 참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할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일까 싶었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투자는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은 3천억 원을 아르헨티나의 소금 사막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그 돈은 영원히 증발할 것이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분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보고서가 발행되자마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런던 금융가는 물론이고 월스트리트와 홍콩, 싱가포르의 투자자들까지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포스코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에 한국 철강 회사의 무모한 도박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포스코 불확실한 미래에 거액 베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호주의 언론들은 더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는 한국인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갔다며 고마워해야 한다는 칼럼까지 실렸습니다. 저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저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스콧 분석가님, 포스코가 정말 리튬을 추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기술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행자님, 기술은 마법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은 리튬을 품고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에게 내어줄 생각은 없는 땅입니다. 포스코가 그곳에서 리튬을 상업적으로 생산해낸다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제 발언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제 말을 믿고 포스코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한국 내 여론도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조차 국부 유출이라며 경영진을 질타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하락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정의였습니다. 무모한 도전자에게 내려지는 냉혹한 심판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불렀던 그 땅 밑에 무엇이 잠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무모하다고 비웃었던 한국 기업이 사실은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포스코는 저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해명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비웃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오직 그 하얀 소금 사막만을 바라보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뒤 제가 아르헨티나 광업청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 하나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 전까지 저는 제가 승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서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주주들에게 면목이 설 테니까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며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눈동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29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채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작전 계획서에 가까웠습니다. 해발 4,000m 고지에 연구소를 짓고 남극 탐험대 수준의 장비를 갖춘 엔지니어들을 파견하겠다는 계획. 기존의 자연 증발 방식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 리튬을 강제로 뽑아내는 신기술 도입 계획. 그리고 현지 인력 채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이건 장난이 아닌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안 된다고 비웃는 그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는 걸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을 눌렀습니다. 그래봤자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그 척박한 땅에서 만들어낼 기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오만하게 웃으며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포스코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본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인 선전포 고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제 이성은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서류는 서류일 뿐이다. 현실은 다르다. 해발 4,000m의 희박한 공기와 살인적인 추위는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유력 일간지 라나시온의 베테랑 기자 카를로스 멘데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남미 광산 현장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친구였습니다. 카를로스, 지금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상황이 어때? 한국인들이 정말 거기서 뭘 하고 있나? 그냥 깃발만 꽂아놓고 철수한 거 아니야? 제 질문에 카를로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직접 와서 봐야 해. 거긴 지금 지구라기보다는 화성 식민지 같아. 화성 식민지라니. 은색 컨테이너 박스 수십 개가 염호 한가운데 요새처럼 서 있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24시간 교대로 염수를 퍼올리고 분석하고 있어. 그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일해. 고산병 때문에 쓰러져 실려나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야.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 미친 사람들 같아. 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24시간 교대 근무라니 서구 기업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주의 갤럭시는 작업 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미국의 리벤트조차 그곳에서는 작업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죽음의 땅에 아예 눌러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 카를로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해. 보통 리튬을 뽑으려면 거대한 증발, 연못을 만들어서 1년 넘게 햇볕에 말리잖아. 그런데 포스코는 증발 연못을 만들지 않았어. 대신 복잡한 파이프와 기계 장치들을 설치하고 있어. 화학 공장을 짓고 있는 것 같아. 화학 공장.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연 증발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리튬을 강제로 추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상용화에 실패했던 기술이었습니다. 포스코가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모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만약 그들이 1년 넘게 걸리는 추출 시간을 몇 달로 단축해버린다면, 그것은 리튬 업계의 판도를 뒤집는 혁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포스코가 런던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연다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발신인은 포스코의 신사업 추진반 박전무였습니다. 저는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제가 쓴 혹평 보고서 때문에 껄끄러운 자리일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런던 금융가의 심장부에 들어오겠다는 건지 그들의 눈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설명회장은 런던 시티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런던의 네로라 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팔짱을 낀 채 비판적인 시선으로 단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고인을 신문하는 배심원들 같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박 전무는 생각보다 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또박또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3천억 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말합니다. 철강 회사가 주제넘게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회사가 아니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미래 소재 기업입니다. 철은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쌀은 리튬입니다. 우리는 10년 뒤 전기차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리튬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세상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의 말은 원대했지만 런던의 투자자들에게는 그저 몽상가의 허풍처럼 들렸습니다. 한 영국인 펀드 매니저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전무님 좋은 비전입니다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현재 리튬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고 전기차 시장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짓고 있다는 그 화학 공장의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얼마입니까가 손익분기점은 맞출 수 있습니까? 박 전무는 당황하지 않고 차트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추출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회수율이 2배가 높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속도도 획기적으로 빠릅니다. 초기 투자비는 들겠지만 양산이 시작되면 원가는 전 세계 어느 광산보다 낮아질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리처드 스콧입니다. 전무님 말씀대로라면 호주 기업 갤럭시는 바보라서 그 땅을 팔았다는 겁니까? 그들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박 전무가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스콧 분석가님, 갤럭시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겉면만 보았지만 우리는 땅속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잠들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분명 논리적으로는 제가 맞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포스코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데이터를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에게 그 땅을 판 호주 기업 갤럭시 리소스의 과거 문건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공개된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주들에게 보낸 비공개 서신들, 이사회 회의록까지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밤 저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 갤럭시 리소스의 지질 탐사팀장이 작성한 내부 메모였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층부 탐사 결과 기존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는 고농도 리튬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단. 정확한 매장량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시추 비용이 필요함. 손이 떨렸습니다. 갤럭시 경영진은 이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추가 시추를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얕은 지층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매장량을 과소평가한 채 서둘러 땅을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땅 밑에 거대한 보물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지 못하고 열쇠를 포스코에게 넘겨준 꼴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이걸 알고 있었어.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포스코가 인수협상 당시 집요하게 원데이터를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모의 존재를 눈치챘고 가능성에 베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된 승부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주간 전략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포스코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산 땅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금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독일 출신 한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처드, 자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가능성일 뿐이잖아. 실제로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쩔 건데. 한국 기업 특유의 허세에 속지 마. 프랑스 출신 클레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미 우리 고객들은 포스코 주식을 다 팔았어.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우리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그냥 기존 입장을 고수해. 어차피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이잖아. 상사인 윌슨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 자네의 열정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부족해.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스코는 여전히 매도 의견이야, 알겠나?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의 논리 앞에서 제 직감과 작은 단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세계 시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모델 3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톤당 $6,000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8,000만 돌파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리튬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얀 석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뒤를 보고 있다던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이 흐름을 10년 전부터 읽고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고 물류가 마비되면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제 리튬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르헨티나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포스코가 언제쯤 시추 결과를 발표할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지켜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0년 말 아르헨티나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긴급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포스코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어. 그들이 뭔가를 찾았어. 엄청난 거야. 무슨 소리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매장량이 기존 예측의 2배, 아니 3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배라고요. 그것만 해도 대박이었습니다. 갤럭시가 예측한 200만 톤의 3배면 600만 톤입니다. 그 정도면 3천억 원 투자금은 몇 년 안에 회수하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터졌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아침 제 모니터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포스코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생중계 채널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포스코 최 회장이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그 위에는 숫자들이 가려진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동료들도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3천억 원짜리 소금 사막, 과연 그곳은 무덤이었을까요? 아니면 보물창고였을까요?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최종 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가림막이 사라지고 붉은색의 거대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대반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썼던 모든 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서구 중심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 숫자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은 괴물이었습니다. 1350만 톤. 스크린에 뜬 붉은색 숫자가 제 망막을 태워버릴 듯이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35만 톤이 아닌가 싶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 뒤 다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350만 톤. 그것은 기존의 호주 갤럭시 리소스가 추정했던 220만 톤의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질학적 기적이자 탐사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동시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년간 염호의 바닥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기존 탐사가 지하 수십 미터 수준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수백 미터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대한 리튬층이 층층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염호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급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이 양은 전기차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현재 리튬 시세로 환산하면 이 염호의 가치는.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전 세계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최소 40조 원 이상입니다. 40조 원 3천억 원을 주고 산 땅이 4년 만에 40조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률 100배 1만 %. 제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조 원이라는 돈은 런던 금융가에서도 쉽게 입에 올리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하나를 통째로 인수하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남미의 소금 사막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사무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습경보 사이렌처럼 요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런던의 투자자들로부터 걸려오는 항해 전화였습니다. 미스터 스콧, 당신이 그랬잖아. 쓰레기라고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보고서 믿고 포스코 주식 다 팔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손실 책임져. 수화기 너머로 욕설과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15년 분석가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의 한스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독일의 정밀 분석도 포스코의 이 말도 안 되는 잭팟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클레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도대체 그들은 뭘 한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윌슨 상사가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당장 설명해 이게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하나 운으로 6배가 늘어날 수는 없어. 우리가 놓친 게 뭐야? 기술적인 근거를 찾아내 당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코가 공개한 기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무엇을 간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효율의 혁명이었습니다. 보통 리튬을 추출하려면 염수를 퍼올려서 거대한 증발 연못에 가두고 1년에서 1년 반 동안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리튬 회수율도 50%를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독자 개발한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이용해 염수에서 리튬만 쏙 뽑아내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추출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단 3개월로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리튬 회수율이었습니다. 무려 90% 이상이었습니다. 남들이 반을 버릴 때 포스코는 거의 전부를 건져 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양의 소금물이라도 포스코의 손을 거치면 2배의 리튬이 되는 마법이었습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생산 원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채산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건 사기 수준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르헨티나의 고산지대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데이터를 모으며 기어이 이 기술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들은 철강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캐내는 연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품에 안고 퇴근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업을 그리고 그들의 끈기를 너무나 쉽게 평가절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텔레비전에서는 포스코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BBC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가 자원 전쟁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리튬 부족으로 허덕일 때 그들은 40조 원의 보물 창고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승부수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르헨티나 현장에서 환호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다. 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것이 분석가로서의 마지막 향심이다. 다음 날 저는 사직서 대신 휴가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의 심장부 포항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전쟁터였습니다. 포항역에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용광로의 열기였습니다. 포스코 본사에 도착해 박 전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를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문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패배자에 대한 관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콧 분석가님. 먼 길 오셨습니다. 박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전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몰랐을 뿐이죠. 들어오십시오. 진짜 기적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제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붉은 쇳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스콧 분석가님, 50년 전 이곳은 허허벌판 모래밭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용광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처럼 말이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우향호 정신으로 해냈습니다. 실패하면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쇳물을 뽑아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발 4,000m에서 무슨 공장이냐고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술로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땅을 판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술로 자원을 만든다. 그것이 한국의 생존 방식이자 DNA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주역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비커와 현미경을 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런던 금융가의 엘리트들처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분이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한 이 박사입니다. 박 전무가 소개한 사람은 왜소한 체구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회수율을 2배로 올릴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될 때까지 했습니다. 10,000번 실험해서 안 되면 20,000번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 기술이 실패하면 회사가 위험해지고 나라가 에너지를 잃는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구의 합리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고 워라밸을 따지는 우리에게는 없는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실험실 한쪽에 놓인 낡은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10년간의 실험 데이터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연구 노트였습니다. 글씨가 번져있는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얼룩들이야말로 40조 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짜 증거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스코가 발견한 것은 리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벽을 깨부수고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채굴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박 전무는 저를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포항 제철소는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은 대한민국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스콧 분석가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땅에 집착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감을 먹고 삽니다. 그 위기감이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남들이 걷거나 쉴 때 우리는 죽어라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펜대나 굴리며 남의 노력을 평가하고 비웃었던 오만한 관찰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역사를 쓰고 있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보고서의 내용을 지웠습니다. 실패 확정, 무모한 도박이라는 단어들 위에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그들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인간의 의지를 자본으로 바꿀 줄 아는 유일한 집단이다. 박 전무님, 제가 런던으로 돌아가면 제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들이 옳았다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리겠습니다. 박 전무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스콧 분석가님,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불가능을 향해 갈 테니까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거친 손바닥 안에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40조 원의 리튬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이 아니라 이 거친 손들이 만들어낸 땀방울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포항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한국인들의 함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할 수 있다, 해낸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리처드 스콧이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한국을 보라, 그들이 만드는 미래를 보라.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포항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도망치듯 떠나왔던 런던 금융가는 여전했습니다. 차가운 유리 빌딩 넥타이를 메고 바쁘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숫자와 그래프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무실의 풍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윌슨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포스코의 주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상승 곡선이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돌아왔군. 그래, 한국은 어땠나? 자네가 찾으러 간 그 기술적인 근거라는 거 찾아왔나?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보고서를 쓸 텐가?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동료 분석가인 한스와 클레어도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핑곗거리를 가져왔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거나 환경 파괴를 숨기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 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보고서를 꺼내 윌슨 상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포스코 새로운 부의 기원과 아시아 기업의 정신. 이게 뭔가? 윌슨 상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사직서가 아니라 런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미래 전략 보고서가 될 겁니다. 저는 동료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엑셀 파일 안의 숫자만 보고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 그것이 40조 원의 기적을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스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의지, 정신력. 리처드, 자네 지금 소설 쓰나? 금융가에서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통할 것 같아. 투자자들은 팩트를 원해. 팩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그들은 남들이 10년 걸릴 기술을 2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면 뭡니까?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런던 금융연구소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자원 시장의 판도 변화였지만 저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포스코 불가능을 경영하다. 이것이 제가 정한 제목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몇 년 전 저와 함께 포스코를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구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제 실수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진실을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4년 전 이 자리에서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리처드 스콧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말을 정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통찰력 있는 승부수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아르헨티나 염호의 사진과 포항 제철소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저 따라쟁이 패스트 팔로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베끼고 가격을 후려쳐서 시장을 교란하는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목격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포항 연구소에서 만난 이 박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자원을 만들면 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구의 합리주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치열함이 청중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돌다리가 없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다리를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3천억 원을 40조 원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50만 톤의 리튬 40조 원의 가치, 이것은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말입니다. 한 중년의 투자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콧이, 당신 말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는 한국 기업에 어떻게 투자해야 합니까? 재무제표만으로는 그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볼 때는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어떻게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해 왔는지 보십시오. 한국인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 외환위기를 금모으기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 전쟁의 위기 속에서 리튬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DNA입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곧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과 포스코의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런던 금융가의 뒤늦은 경이었습니다. 강연장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윌슨 상사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졌네. 오늘 자네 강연 꽤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방금 포스코 주식 좀 샀네. 장기 투자로 말이야.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고집불통인 윌슨마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50명의 MBA 학생들에게 포스코의 사례를 가르쳤습니다. 학생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서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이 사례는 경영학 교과서에 실려야 할 전설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리튬 다음에는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저는 칠판에 지도 하나를 그렸습니다. 한반도와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된 지도였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소 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산업, 한국은 이미 다음 먹거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런던에서 차를 마시며 토론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현장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는 또다시 경악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또 해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템즈 강변을 걸으며 서울에 있는 이준호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연구원님 덕분에 저는 진짜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차트와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을 이곳 런던에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곰탕 한 그릇 하고 싶군요. 그때는 제가 사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콧 분석가님, 언제든 환영합니다. 곰탕집 할머니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참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리튬 추출 기술이 이번에 미국과 유럽 특허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쓰게 될 겁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유쾌하고 통쾌했습니다. 3천억 원을 40조 원으로 만든 기적, 쓰레기 땅을 보물지도로 바꾼 마법,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국인이라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거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행운아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판이 가장 큰 깨달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기적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리처드 스콧 분석가가 전해드린 3천억 원의 기적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가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죽음의 소금 사막이 대한민국 기업의 손길이 닿자 40조 원의 보물 창고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맨손으로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띄웠던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50년 역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가슴 벅찬 승전보입니다. 서구의 분석가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인들과 기술자들은 가슴을 두드리며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사무실 대신 산소도 희박한 해발 4,000m 고지대의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며 미래를 캤습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기적을 만들었고 그 거친 숨소리가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자원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오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보물입니다. 리처드 스콧이 런던 금융가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외쳤던 그 순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지난 세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나라를 일궈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포스코가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기업 전사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밝고 든든합니다. 이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또 하나의 힘이 됩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불철주야 S는 우리 산업역군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저 아르헨티나의 하얀 리튬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40조 원의 기적처럼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벅차오르는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